자, 여러분 14행. 그때 누군가가 그분에게 물었다. 여러분 앞에 상황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사회자를 앞세워서 자기를 막 홍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박수치고 기절하고 난리가 났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럴 때 누군가가 그분에게 물어. 당신은 신이신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저번 주가 있어? 그 다음에 목소리가 물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신인지 유령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건 신 여러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신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유령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귀신 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령을 볼 수 있는 게 흔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유령인지 신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유는 이 얘네들은 뭐가 분명하지 않냐면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네. 그러면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여러분 뭘 나타내고 있냐면 그 거대 권력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분명하지 않은 권력을 얘기한다. 자, 왜 얘들아 이 누군가를 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누군가는 여러분 누군가를 앞세워서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100%다 보여줬어요? 아니죠. 막 가식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막 제지하면서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의 실체 자기의 본질을 다 드러내지 않는 권력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과 유령에 빗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존재인지를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지식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파수꾼에서 누구랑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냐면 파수꾼 다랑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목소리가 일단 물어봤대. 계속은 목소리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 이 우상화에 대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의심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의심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돼? 비판의 목소리라고 해도 돼. 근데 여러분 비판은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근데 여러분 비판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비난은 그냥 막 싸질러서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 비판은 여러분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게 비판이야. 그럼 비판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비판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논증을 거쳐서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은 부정적이 아니라 비난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비난은 너 막 쌍욕하면서 막 나쁜 말을 하는 거고 비판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린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누구냐 이 권력자들한테 우리 항상 뭘 하냐면 이러면 청문회 같은 걸 해요.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옳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거잖아.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여러분 비판하는 건 긍정적인 행위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고 하면서 사회자가 소리를 쳤다. 그러면 여러분 미치광이를 끌어내라고 했으니까 이 미치광이는 누군가를 얘기하자. 그러면 누군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지배층의 여러분 이 부당한 통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회에 그럼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 시대적으로 봤을 때 미치광이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비판하는 걸 옳게 얘들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비판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미성숙한 사회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미치광이 같은 똑같은 표현이 있어. 여러분 그때 권력자들이 여러분 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에서도 진실을 아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수다쟁이. 그렇지. 운반인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수다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수다쟁이나 미치광이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 사내들은 달려들었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 민중들은 누군가의 얘들아 그 목소리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얘들아 판단해보지 않고 사회자가 소리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건전하고 이성적인 비판이 용납되지 않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얘들아 뭘 가냐면 옳고 얘들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또 제지했다. 이러면 또 속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속으로는 아, 저 미친놈 왜 날뛰고 지랄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런데 겉으로 보여질 때 어떻게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또 쇼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분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또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만은 이런 민중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면 기만적 행위 2번 나왔어요. 앞에서 한번 제시하고 두 번째 제시하죠. 앞에서는 여러분 사회자가 자신의 무슨 이미지를 위해서 이러면 제지를 했더라. 자기가 얘들아 좀더 얘들아 포용적이고 얘들아 자기가 얘들아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괜찮다. 나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행동들을 했잖아. 특히 겸손함. 근데 여기서는 자신이 이 사람도 이런 나쁜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 포용적. 혹은 이걸 다른 말로 관용적이라고 해요. 관용이 용서하다라는 뜻이거든. 나는 이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군중들은 일제히 또 그분에게 박수치고 울먹이고 감동하고 또 실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20번 21번 똑같은 문장 이미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20번이랑 똑같은 게 어디 있지 얘들아? 10 그치? 그 다음에 21번은요? 13 그치? 12, 13이거든? 그러면 얘는 반복법을 쓰고 있는 거네. 12, 13 그치? 자 그러면 이러면 이 반복법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 한번 봐보자. 선동에 넘어간 민중에 정말 어리석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매함.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우매함이 얘들아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을 여러분 홀리고 있는 권력자의 여러분 그 과시적인 여러분 권력 그 이 사람의 위선 이것도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홀리고 있으니까. 권력자의 위선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갈게요.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가 않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군중들의 얘들아 목소리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군중의 우매함이 권력의 실체를 또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봐봐. 권력의 실체를 가리는 건 여러분 권력자가 하는 행동이었고 원래는 선동자가 하는 행동이었거든 얘들아. 근데 이제 민중의 행동이 여러분 이렇게 권력의 실체를 또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여러분 권력자는 실제가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실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하나만 더 정리해보자. 이런 파수꾼하고 홀린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우리 파수꾼에서 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작품에서는 누구야 얘들아? 그분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파수꾼 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회자죠. 그 다음에 파수꾼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우선은 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서 나는 권력의 하수인도 있었지만 우매한 사람이기도 해. 왜? 진실을 계속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이 나는 사회자랑 군중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우리 마을 사람들 여러분 누구예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 있는 민중들, 군중들 이게 되고 자, 파수꾼 다는 그러면 누군가 그치? 목소리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것도 하나만 더 정리하자. 제목의 의미. 자, 여러분 제목의 의미가 홀리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 근데 여러분 홀리다가 사동으로 쓸 때랑 피동으로 쓸 때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피동은 뭐 하는 거지 얘들아? 피동의 의미가 뭐야? 피동 당하다. 그렇지. 사동은 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홀리는 게 당한다는 건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혹에 넘어가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유혹에 넘어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군중. 하나 더. 사회자도 그렇지. 맞아. 왜냐면 사회자도 지금 여러분 그분이 어떤지 실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만 미화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홀린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오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거거든요. 그러면 유혹하고 넘어오게 얘들아 계속 여러분 자기가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그분과 하덕 사회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홀린 사람들은 여러분 제목을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두 개로 나누고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 좀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정리 다 하셨으면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나눠준 관동별곡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관동별곡은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위에 그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어풀이 옛날말 써놨고 현대어풀이 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 내용들에 대한 정리 써놨거든. 혹시 여러분 해석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아 얘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 이걸 보기 전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송민곡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왜냐면 작가가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송민곡이나 사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쓸 때 여러분 어떤 삶 때문에 송민곡하고 사민곡을 썼는지 혹시 그 상황이었던 거 기억나이더라?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이 사람은 여러분 임금님을 모시다가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3년 동안 살게 돼요. 왜 자연에서 은거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임금님이 너무 예뻐하는 신하이기도 했고 임금님이 예뻐하니까 임금님이 얘들아 예쁨 주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약간 기고만장해진 것도 있어.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여러분 한 신하만 예뻐하면 다른 신하들이 사실 어떨까 얘들아? 이간질해. 그래서 이 산조에게 이간질을 계속해서 이러면 이 정철이 이러면 이제 유배를 온 거는 아니고 임금님 너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이 여론도 좀 잠잠해지고 너도 조금 약간 기고만장한 걸 좀 빼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 고향인 전남 창평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어디서 생활을 했었냐면 그럼 원래 한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전남 창평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하냐면 이걸 은거지야. 그러면 이 전남 창평이 바로 은거지. 이곳에서 3년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년을 생활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임금님이 얘를 유해 보냈던 건 아니니까 정철이 사실 선조의 마음을 너무 잘 흔들었거든. 왜냐면 정철이 얘들아 이 선조가 못하는 일들을 다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다시 부르죠. 선조가 다시 부르니까 여러분 전남 창평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사 부분은 전남 창평에서 서사까지 가는 과정을 서사까지래다. 여러분 한양까지 가는 과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전남 창평 이 정철이 놀고 했던 곳 진짜 가보면요 대나무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나무도 많고 자연만 가득해. 진짜 얘들아 지금도 산, 정자, 나무, 그 다음에 이러면 이 강물 이런 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완전 자연 속에서 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여러분 이거 한자 어떻게 읽어야 돼? 중림, 그치? 중림에 누워있었는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강호라고 하면 강과 호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디야?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1번에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쓴 거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드러내려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일부를 갖고 전체 표현하는 게 무슨 표현법이야 얘들아? 대유, 그렇지. 대유법을 쓰고. 자 여러분 그러면 자연의 병이 깊었대. 그러면 이 사람이 얘들아 3년 동안 얘들아 아파가지고 별 비빌거든 이게 아니라 나 자연 너무 사랑하잖아. 선생님 사랑한다고 표현해놨잖아. 자연을 나는 너무 사랑해. 이걸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자연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나타내주는 한자성어가 천속과 하도 뭔지 아니 얘들아? 연하고질이야. 그치? 그러면 천석공안과 연하고질이라고 하는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연 친화적 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병. 그러면 이러면 중림에 누워 있었다는 건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대나무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러면 담양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 중림에 누워 있다라는 건 자기 은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내가 임금님과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중림은 쉽게 말하면 전남, 창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그러면 이런 관동 800리라고 하면 이러면 관동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금강산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산 있는 여기까지, 부산 지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나에게 맡기셨대. 그러면 여러분 이쪽 지역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건 이제 너가 관찰사로 가라. 거기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라. 이 사또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맡기시니 어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감탄사. 성은이 갈수록 만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임금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 다시 해보자. 관동 팡메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관동 지역을 네가 맡아라 라는 뜻이니까 관찰사의 임무를 주신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관찰사라고 하는 관직을 맡긴 주체가 누구여야 돼? 임금. 그렇지. 맡긴 임금. 맡긴 사람은 임금님이야. 그러면 여기 얘들아 우리 3번 어와에 쓰인 표현법은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영감법 써야지. 그러면 성은이하고 갈수록 만극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태도를 갖고 있냐? 임금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혹시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만행에서 했던 거? 역군운이야. 맞아. 역군운이야. 역군운. 여러분 임금님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게 역군운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전남 창평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있는 공간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렇게 밑줄 그어놨거든 얘들아. 선생님이 형광펜처럼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은 화자가 있는 곳이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은 전남 창평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2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선생님 그림에다 보면 그림에 얘들아 어디에 왔다라고 지금 써놨어 얘들아? 경복궁. 그렇지. 이제 어디에 왔냐면 한양으로 온 거야. 자, 한양에 와서 임금님한테 이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연추문을 들이들어서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자, 이러면 연추문이 어디냐면 경복궁 서쪽에 있는 문 이름이 연추문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경복궁 정문 문이 있거든요. 그 문 지나가지고 긴 길을 걸어가면 길 들어가면 바로 약간 왼쪽에 호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경복궁 가본 친구들은 호수 있었던 거 한번 떠올려봐. 호수에 얘들아 건물 하나 있거든. 그게 경회루라고 해. 누각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바로 뒤편에 여러분 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보면 임금님이 조정 대신들과 앉아가지고 막 얘들아 나랏일 하는 곳 있잖아. 그게 근정전이 바로 거기 뒤에 있어. 그러면 봐봐. 경회루를 지나서 경해 남문 쪽을 또 지나가면 근정전이 있어요. 그럼 근정전에 임금님 계시겠죠? 그럼 임금님한테 뭘 하냐면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내 앞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볼게. 연추문하고 경해남문을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간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 공간을 계속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 분명 여러분 전남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그 여정이 있을 거잖아요. 여정 서술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걸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 생략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 할 때 생략법은 뭐였냐면 점점점 이렇게 쓰는 게 생략법이었잖아. 근데 이러면 이렇게 가는 여정을 서술하지 않는 것도 생략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생략법을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빠르죠. 그쵸? 얘는 속도감 있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능에서는 속도감 있게 서술한다라고 하는 표현법도 물어봐 얘들아. 그러면 속도감 있게 서술하는 건 여러분 2가지로 찾으면 돼. 첫 번째, 공간을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공간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내가 여정은 생략하고 도착지만 제시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공간을 계속적으로 제시한다. 혹은 여러분 속도감 있게 서술하는 방법은 비약적 서술인데
비약할 때 비자가 무슨 비자가 얘들아? 비. 날아다닌다는 뜻이거든. 이러면 날아다니니까 여러분 계속 건너뛰면서 서술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정을 생략하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남에서 한양 안에서도 얘들아 연추문 가서 바로 경해남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하직하고 옥절이 앞에 와 있대. 근데 여러분 선생님 옥절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얘들아? 그림에다가 임명장. 여러분 옥절이 임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옥절은 이 사람이 이제 관찰사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관찰사의 신분,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옥절만 딱 가지고 있으면 화자의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암행어사가 뭐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마패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자, 옥절 딱 확인했어. 임명장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전남에서 한양 왔죠. 한양에서 이제 내가 부임해야 되는 부임지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관동 800리로 가야 돼. 그러면 관동 800리까지 사실 꽤 멀어.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말을 타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말을 한 말 갖고 계속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에 역이 있어요. 그래서 역마다 이런 말을 갈아서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 보여준다고 했지. 그 마패의 그림이 3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거든. 말이 말 3개짜리는 말을 3번 갈아탈 수 있는 권력이고 말을 얘다 5개 그려져 있는 마패는 5번이나 갈아탈 수 있는 권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그려질수록 많이 다니는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말을 갈아타는 곳이 바로 역이야. 역. 그러면 한 30리에서 40리 정도를 얘들아 가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그래서 평구역에서 뭘 갈아탔대 얘들아? 말을 갈아. 그래서 말 눈깔 빡빡지 얘들아. 그래서 말이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말을 갈아서 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흑수로 돌아갔더니, 그러면 평구역 갔다가 어디로 간 거야? 흑수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 계속 공간을 계속 바꾸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변화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이러면 그 형광펜처럼 그어놓은 부분이 그럼 화자가 간 곳이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섬강이 어디니? 치악이 여기구나. 자, 이러면 원주라고 하는 곳으로 왔어. 이러면 원주에 가면 섬강이라고 하는 강도 있고요.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라고 하는 산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주에 와서 섬강이 어디니? 원주가 어디니? 치악산이 여기다. 원주가 여기야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편법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자문자답이야. 맞아.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와서 원주의 치악산까지 내가 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계속 여러분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는 거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어디로 이제 오냐면 이제 관동 800리 근처에 왔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도까지 왔으니까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다가 소양강을 여기다 써놨어. 여러분 소양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래서 소양강이 흘러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부분 강들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흘러와요. 근데 소양강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가면 물이 얘들아 똑똑똑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부터 시작을 해서 얘들아 그 물이 모여서 물이 점점 커져서 소양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양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한강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의 원류가 소양강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양강을 선생님 여기다 쓰고 그 소양강이 모여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한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자, 소양강에 와서 봤더니 소양강에서 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스스로 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법을 왜 썼는지를 한번 봐볼 거야. 소양강이 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소양강을 생각하니까 소양강이 어디로 흐른다고? 한강으로. 왜냐면 한강은 여러분 근데 어느 곳에 있어요? 한양에 있죠. 그쵸?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서울이 한양이었으니까 한양에는 근데 여러분 누가 살고 있어요?
왕이 살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 그림에다가 궁궐이란 말 써놨지. 그래서 임금의 궁궐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임금님 궁궐을 떠올린다는 건 여러분 임금님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약간 이거 마인드맵 그리는 거랑 비슷하지. 소양강 생각하니까 연상되는 한강 떠오르고 한강을 떠올리니까 한양 떠오르고 그러면서 임금님 생각을 해. 이게 연상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상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소양강에 와봤더니 여기서도 임금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임금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임금님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태도거든. 이게 영분지정이야. 영분지정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양강 왜 나왔는지 알겠지 얘들아?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임금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소양강 떠올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양강에서 임금님을 딱 떠올리니까 선생님 그림 그러는 거야. 임금님 잘 계시죠? 하면서 임금님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뭘 해 얘들아? 눈물 흘려. 눈물 흘리면서 얘들아 뭘 하냐면 계속 흰머리가 빠진대. 그러면 자 한번 해석해보자. 고신 거국의 백발도 하도 할시야. 고신 혹시 고자가 무슨 고자인지 알 수 있을까? 외로울 고자야. 그러면 왜 외로워 자기가? 임금님이랑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까. 그치? 자기 너무 외로워요 임금님. 그래서 임금님을 떨어져서 지내는 이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 걱정에 백발 머리가 하얗게 새서 이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 정리 한번 해보자. 고신은 그러면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 하자인 정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저는 지금 오쪽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태도 정서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 걱정하고 나라 걱정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우국지정이라고 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 아까 소양강에서 왜 영분지정,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양강에서 생각한 다음에 왜 우국지정 나오는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6번 익숙하자. 자, 여러분 이쪽을 오면 이제 어디를 오냐면 철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 거예요. 동주거든요, 동주. 자, 여러분 이 동주는 여러분 이제 강원도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원래 후고구려의 수도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수도였지만 지금도 가보면 여기에 그 얘들아 후고구려의 얘들아 그 궁궐 터 있지, 터는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출소들은 남아있는데 궁궐이나 이런 건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곳을 지금 화자가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동주라고 하는 곳에 밤을 겨우 세워. 그러면 여러분 밤을 세웠다는 건 새벽 일찍 나가서 북간, 여러분 이거 한자 뭐야? 정이 뭔데? 정자. 그 선생님 위에다 정자 그려놨잖아 얘들아. 그치? 정자야. 그러면 정자 위에 올라가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새벽부터 얘들아 이 사람은 북간정이라고 하는 높은 여러분 정자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 곳은 여러분 옛 후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떤 역사적 현장이냐면 여러분 이 후고구려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한 걸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야. 그러면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 있는 곳이니까 흥망성쇠라고 선생님이 쓸게 얘들아. 흥하고 망하고 얘들아 성한다라는 건 이루고 쇠락한다는 건 없어진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의 역사적 현장을 화자가 간 거예요. 약간 여러분이 경주가 가거나 여러분이 약간 부여 지역을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화자가 북간정에 이렇게 올라갔잖아 정자 위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삼각산 여러분 두 개만 적용해서 읽어야 돼. 제1봉이 하마면이 얘들아 뭐냐면 웬만하면 아니면 여러분 벌써 이런 뜻이야. 웬만하면 벌써 보일 것만 같다. 그러면 여러분 강원도에서 서울에 있는 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 근데 자기는 보인다고 얘기해.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얘들아 무슨 표현이 들어갔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삼각산 제1봉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얘들아?
삼각산 제일봉이 경복궁 뒤에 산이 있는데요. 경복궁 뒤에 산을 삼각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상징할 때 삼각산이 운다, 삼각산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들 나와. 그럼 삼각산은 무조건 한양이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수도거든 얘들아. 그러면 삼각산 제일봉 한양에 있네. 근데 그러면 한양에 누구 살고 있어? 임금님 살고 있잖아. 임금님의 궁궐이 떠오르는 거야. 임금님 궁궐이 딱 떠오르니까 또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 생각해요. 어디 가서도 임금님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이 북간정 올라가서도 임금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표현법인지 그럼 이제 알 수 있겠지? 무슨 표현법 썼어? 연상법. 그렇지. 여러분 무슨 태도 나오는지 그럼 이제 알 수 있지? 무슨 태도야? 영군지정.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연상법을 통해서 임금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무조건 영군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그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보면 궁왕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균이. 자, 여러분 궁예왕이 대궐터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번영했겠죠. 근데 지금은 아까 얘들아 지금도 가면 뭐밖에 안 남았다고? 주춧돌. 그치?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뭐만 있냐면 까마귀하고 까치가 지적일 뿐이라는 거야. 새만 다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얘 대궐터를 방문한 후에 나라가 몰락한 걸 한탄을 한 거야. 근데 이 나라가 몰락한 건 자기네 나라야? 아니면 과거야? 그냥 과거의 역사를 한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백제가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막 일본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백제가 막 엄청 부흥해서 백제가 만약에 통일했더라면 아니면 고구려가 영토가 엄청 넓었잖아. 고구려가 만약에 통일했더라면 우리 영토가 달라졌을 텐데 이러면 우리 이런 생각들 하잖아 얘들아. 하자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후 고구려가 번영했는데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망한 나라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태도가 나오냐면 망국에 대한 한탄이 들어가야 돼요. 맥수지탄이라고 해. 그럼 얘들아 풍수지탄은 무슨 뜻이야? 맥수지탄이랑 비교해서 자주 나오거든. 풍수지탄이 무슨 뜻이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풍수지탄은 부모님, 맥수지탄은 나라야 얘들아. 그래서 맥수지탄. 맥수지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망국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 한 개인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생 참 더덥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태도야? 인생무상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무상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인생무상을 다른 말로 인생의 덧없음. 그치?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허무함. 이걸 인생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미지가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쓰인 거야? 여러분 까마귀 까치가 지적인데 청각.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에 안 보이니까 여기 위에다 써줄게. 얘들아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청각을 들으면서 화자가 맥수지탄과 그 다음에 인생무상을 떠올린 거예요. 감정을 유발하네요. 환기. 그렇지. 여러분 정서가 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학부모님 필기 보니까 이건 감정이입이라고 써주셨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얘도 그럼 뭘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야? 흥망성쇠 너네도 느껴서 지적이는 거지? 나도 그런데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역할은 정서를 환기한다고 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자 여러분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제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이 더 강하기는 하거든. 환기를 시켜놨으니까. 근데 우선 선생님이 저렇게 써줬으니까 두 개 다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 이어져요. 그래서 화자가 까마귀하고 까치한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어찌 알겠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 자 해석해보자. 천고 아주 오랜 세월 흥하고 망하는 걸 너는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물어본 의도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걸 느껴. 혹시 너네도 만약에 느끼면서 지적이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까마귀 까치를 너라고 표현하네요. 의인법을 써요. 맞아요.
자, 이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의인법만 쓰인 건 아니고 저기서 느끼는 인생무상 여러분 여기까지 계속 느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만약에 여기 긋고 인생무상 느끼는지를 물어보면 인생무상 느껴도 돼. 왜냐면 내용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번 여러분 그림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7쪽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화자가 이제 어디로 왔냐면 아까 소양강을 건너서 여러분 어디 갔냐면 여러분 궁의 옛터 거기 어디였어? 동주로 가서 동주에서 이제 회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회양이 이제 자기가 머무는 가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가명이 약간 여러분 그 옛날 공직자들이 얘들아 숙소 생활을 했거든. 그 공직자의 숙소가 있는 곳이 회양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사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딱 도착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회양의 옛 이름이 너의 이름이 마침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회양의 이름이 같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옛날 이러면 그 중국의 회양이라고 하는 곳에 급장류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했어. 그리고 급장류가 얘들아 이 중국 회양 땅에 딱 부임을 하니까 원래 회양이 그렇게 잘 사는 이런 마을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얘들아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우리 대부분 농사 지으면 한 해 먹을 양식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풍년이거든. 근데 농사만 지었다 하면 3년 먹을 양식이 넘쳐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먹을 게 풍족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약간 마음이 여유로울까 아니면 사람들이 얘들아 좀 약간 이렇게 인생이 각박할까? 여유롭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급장류가 뭘 잘하니까 태평성대가 만들어진 거냐면 정치를 너무 잘한 거야. 정치를 잘한다. 바른 정치라고 해서 그걸 선정이라고 해. 그러면 선정을 베푸니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러면 정철도 이러면 이 급장류처럼 여기에 뭘로 왔어 얘들아? 관찰사로 왔잖아. 관찰사로 왔는데 마침 이름이 강원도 회양이 있어요. 그 강원도 회양에 자기가 여기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장류에 머물렀던 곳하고 정철이 머무르는 곳의 이름이 어때더라? 똑같네. 똑같으니까 여러분 정철이 그럼 나도 선정을 해야지. 선정해서 무슨 여러분 마을을 만들겠다? 태평성대 만들어야지. 이걸 여러분 얘는 다짐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급장류는 여러분 실천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정철은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표현에서 우리는 무슨 편법을 쓰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옛날 중국 이야기 갖고 왔네. 고사인용했어. 맞아. 고사인용하고요. 근데 여러분 회양이라고 하는 네 이름이 같대. 네 여러분 회양을 뭐라고 표현해? 의인법이라고 봐도 되지. 이러면 의인이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 더 뭐 하는 구나라는 말 들어왔어요. 영탁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양에서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조금 더 이어받아서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 급장류의 풍채. 얘들아 풍채가 무슨 뜻이야? 풍채. 몸이지 몸, 모습, 그치? 이 급장류의 모습을 여러분 고쳐가 무슨 뜻이더라? 다시, 그치? 여러분 이거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아니 보겠니? 그러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 말은 자기가 선정을 다스리겠다라고,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여러분 포부는 똑같은 말이 다짐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또 나와야 돼? 다짐했으니까 의지, 그치? 선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쓰인 편법 보자. 여러분 다시 아니 보겠는가? 라고 질문했어. 그 답이 정해졌잖아. 나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무슨 편법이에요? 서리법,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회양 지역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선생님이 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가사는 여러분 우리 1학년 때도 여러분 배웠지만
가사는 여러분 몇 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3단 구성이죠. 서사, 분사, 결사. 여기까지가 서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남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과정인 거야? 강원도 해안까지 오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남에서 강원도 해안까지. 자,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본사를 가보자. 본사. 만폭동 폭포.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여러분 요거 해석해 보자. 영중이야. 영중. 여러분 영중이라고 하는 곳에 선생님 이렇게 얘들아 지금 표시해놨는데 이게 무슨 표시라고? 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 영중이 어디냐면요, 가명이에요. 이러면 아까 가명은 아까 얘들 선생님이 얘들아 그 관찰사들이 와서 머무는 숙소 같은 곳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곳이 무사하대. 일이 안 일어난대. 일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자기가 선정을 잘 베풀고 있다는 뜻이네.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 이 마을에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태평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 1번에 자기가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걸 지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기가 선정을 베푸는 걸 자화자찬한다. 혹은 여러분 뭐라고 봐도 되냐면 과시한다고 봐도 되지. 과시야 과시. 자, 그 다음에 시절이 3월일 때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우리 음력을 세 아니면 양력을 세? 음력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4월 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양력으로 따지면 4월의 봄이니까 완전 봄이 만연한 시기야. 자, 그 다음에 화천할 때는 화천 한자 다 읽을 수 있어. 화천이 무슨 뜻이야? 꽃, 그 다음에 강, 그치? 시내. 그러면 꽃, 강이라고 해도 되고 꽃, 이러면 꽃이 흐르는 물이거든? 그러면 그 화천 시냇물을 풍악으로 뻗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여러분 영중 앞에 흐르는 이 시냇물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풍악산을 향해서 이런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강물 근처에 꽃을 두 개만 그리긴 했어. 얘들아 꽃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 상상해봐 얘들아. 풍악산에 얘들아 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 꽃이 양옆으로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마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너무 태평스러워. 여유로워. 그때 그러면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장을 다 떨치고 섞여 여러분 돌길을 막대로 짚어서 백청동은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만폭동이 어디냐면 폭포거든요. 폭포 구경 가보자 라고 생각한 거지. 그럼 화자가 얘들아 왜 자연을 구경하러 갔는지 여기 이유 이해됐어 얘들아? 영중 무사지? 봄 완전 만연한 봄이죠. 예쁜 자연의 경치가 있죠. 그래서 놀러 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 여러분 계절적 배경 여러분 위로 올리면 여러분 계절적 배경은 뭐라고 써주면 돼 얘들아? 봄. 완전 만연한 봄. 자, 여러분 풍악은 여러분 어떤 산을 얘기하는 거냐면 금강산을 얘기하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금강산은 이름이 총 4개가 있어요. 이름은 금강산, 이건 봄의 금강산을 금강산이라고 해요. 자, 복례산, 여름의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해요. 풍악산, 가을의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 해요. 개골산, 겨울의 금강산을 개골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봄이니까 이 이름 정철이 무슨 이름을 써야 돼?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가을 이름을 썼어. 이건 정철이 실수한 것 같아. 정철도 실수할 때가 있네 얘들아. 그래서 정철이 이거는 쓰다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금강산이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다시 행장이 뭐냐면 여러분 그림 보면 이 화자가 등 뒤에 맨 가방 있지. 그러면 그 정도의 짐을 행장이라고 해. 그러면 짐을 들고 여러분 이 돌길에 얘들아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백척동은 옆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말은 산에 오르기 위한 여러분 행장을 준비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준비야 준비.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오르기 위한 준비 채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백척동을 곁에 뒀다라는 건 백척동은 여기 두고 내가 이렇게 지나쳤다는 뜻이거든. 그럼 백척동을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 만폭동 폭포는 가요. 이러면 간 곳 안 간 곳 잘 구분해줘야 돼.
자, 영중도 무사하고 봄의 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화자는 폭포로 가게 되었다. 이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넘어갈게. 자, 우선은 여러분 지금 보면 실제로 선생님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만폭폭포 딱 가면요, 이런 폭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너무 커서 폭포의 전경을 딱 그림으로 이렇게 딱 사진으로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여러분 만약에 사진이 요만하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요만해. 폭포의 전경을 딱 여러분 찍으면 사람이 요만해. 진짜 큰 폭포야. 그러니까 큰 폭포니까 여러분 당연히 폭포 그 물 떨어지는 소리도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자. 은 같은 무지개. 이런 무지개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지. 근데 여러분 무지개인데 무슨 색깔이래? 은색이래. 근데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은색은 하얀색이야. 그럼 여러분 물이 하얀색으로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옥 같은 용의 꼬리. 여러분 혹시 옥색이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거든요. 푸른색. 여러분 약간 푸른색하고 약간 초록색 섞여 있는 색깔. 옥색이거든요. 옥색. 그러면 그 옥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푸른색 물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자, 근데 용의 초리가 뭘까? 얘들아, 초리. 꼬리. 그러면 얘들아, 용의 꼬리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포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주 길더라,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은, 무지개, 오, 여러분 용의 꼬리 동그란 표시 해놨잖아요. 얘네는 모두 다 누굴 가리키는 표현들이야? 폭포 가리키는 표현들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 정리할 수 있지. 여러분 표현법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표현법. 우선은 여러분 은 같은, 여러분 뭐뭐 같은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무슨 표현법 쓰인 거야? 오, 지급법을 써.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무지개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원간염이 여기 사실 들어가는데 원간염이 들어가지 않고 또 보조간염이 또 들어갔어. 그럼 무지개 원간염은 사실 여러분 폭포거든요. 이런 폭포라고 하면 원간염이 없네요. 뭘 써요? 은유법을 써요. 자, 얘들아, 뭐뭐 같은 지규법에다가 다시 또 은유법을 또 쓴 거야. 근데 여러분 문장구조 비슷하지 않아? 1번. 문장구조 비슷하면 무슨 표현법이지? 대꾸 사용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말 들어갔으니까 반복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선 선생님 이미지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 첫 번째 1번의 이미지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많이 썼을까? 시각이야. 맞아. 시각적 이미지를 엄청 많이 썼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줄 갈게요. 섣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가 잦았으니. 그럼 여러분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린대? 심리밖에도 들린대. 근데 여러분 우리 심리는 몇 킬로야? 4kg. 4kg밖에 들리는 폭포 소리가 있어, 얘들아. 이게 개뻥이지.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장해서 소리를 드러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2번에 사용된 이미지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과장한 거야? 그렇지, 청각을. 맞아. 그러면 여러분 폭포의 모습을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여러분 청각. 응? 자, 근데 심리 밖에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 폭포가 가까이 있는 걸까 멀리 있는 걸까? 멀리서 듣는 거야. 맞아. 멀리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들을 때는 무슨 소리 같대, 얘들아? 우레소리 같대. 우레가 뭔데? 천둥번개. 그치? 천둥번개 같은데 봐보니까 눈처럼 떨어지더라. 그러면 들을 때는 여러분 아까 심리 밖에서 들은 거니까 여러분 어떤 거야, 얘들아? 멀리서 들었을 때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다? 눈처럼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썼냐면 우선 듣는다는 말 썼으니까 청각에다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미지예요? 멀리 있는 이미지예요? 멀리. 그게 뭐야? 원경. 원경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써야 돼? 시각을 쓰고. 이러면 어디에서의 이미지야, 얘들아? 근경에서의 이미지지. 그치? 그러면 1번하고 2번에 얘들아 다 같이 쓰인 표현법을 한번 보면 들을 때는 보니까 우레소리 같고 눈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대꾸. 비슷한 표현 쓰고 있는 거잖아. 비슷하게 문장 구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우레소리도 사실 여러분 포포 소리고, 여러분 눈도 포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총 몇 개 표시해놨어요? 6개 표시해놨죠? 이게 모두 다 포포의 보조관념. 모두 다 보조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정리 다 했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금강대는 잠깐 쉬는 시간 하고 할게요. 알겠죠? 금강대는 잠깐 쉬는 시간 하고 하자. 자, 보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고전 시간 할 때마다 대자 끝나는 대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 평안한 곳, 평지야, 평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 봐봐. 금강대를 그렸거든. 금강대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평평하지. 이런 거를 대라고 표현을 해, 얘들아.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따 금강대, 진월대, 개신대, 대가 여러 개가 등장하거든요. 그거는 봉우리인데 조금 평평한 봉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그럼 보자. 금강대, 요거 어떻게 읽으면 돼, 얘들아? 맨 위층 선자가 무슨 선자지? 신선 선자를 써. 신선의 학이 삭기를 쳤대요. 삭기를 치니까 여기 얘들아 선생님 뭐 그려놨어? 둥지 위에 안 그렇게 보여도 얘들아 새끼야. 자, 이게 학새끼야 얘들아. 학의 새끼들이 엄마 달라고 밥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새끼를 쳤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여러분 학이 얘들아 금강대 위에다가 둥지를 튼 모습을 화자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둥지 위에 얘들아 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학을 무슨 학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어 얘들아? 선학, 그치? 그러면 신선의 학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신선들은 뭐 타고 다녔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학을 타고 다녀. 약간 동물학대인데 얘는 신선은 이만한데 근데 여러분 이 학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란 말이야. 학을 타고 다녀요 신선들이. 그래서 여러분 학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신성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이생주장전 했던 거 생각해봐 얘들아. 신선, 선녀, 옥황상제, 귀신, 이걸 얘들아 무슨 사상이라고 한다고? 도교 사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학을 보면서 도교 사상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 춘풍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봄바람, 옥적성. 이런 옥적성 할 때 얘들아 이 적이 뭐냐면 피리 소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봄바람 소리가 살랑살랑 부는 이 봄바람 소리가 무슨 소리 같냐면 옥피리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옥피리 소리에 자타점을 깨웠는지 학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 한번 봐보자. 춘풍 옥적성은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여러분 봄바람을 피리 소리 같다라고 표현하네. 무슨 표현법이야? 비유. 비유라고 해도 돼. 은유라고 해도 되고 비유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 원관념이 지금 누구냐면 춘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보조관념은 누구야 얘들아? 옥피리 소리, 옥적성이야. 맞아. 옥피리 소리예요. 옥피리 소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일단 4월이었잖아. 그러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학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를 해줬어. 그걸 보고 얘들아 화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 거 한번 봐봐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옛말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까 얘들아? 호의잖아요. 호의가 뭐냐면 하얀색 저고리. 하얀색 저고리. 현상할 때 현자가 검을 현자거든. 검은색 치마.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뭘 그려놨냐면 흰 저고리에다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자를 그려놨어. 그치? 그러면 이 호의 현상이 반공. 이런 반공이 무슨 뜻이야? 반공. 이거 하늘이거든 하늘.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소소하게 뜨니야. 근데 여러분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건 지금 누구야? 이 여자가 떠다녀요? 학이 떠다니잖아요. 그럼 이 호의 현상은 여러분 누굴 표현하는 표현이냐면 학을 표현하는 거네. 학이 실제로 얘들아 여기 털이 있는 데까지는 하얀색이야. 근데 다리가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이 학의 그 색깔을 보고서 뭘 생각했냐면
뭐냐면 여자들이 흰 저고리 검은색 치마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왜 는 썼는지 알겠지? 그러면 호의 현상에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그러면 비유법을 쓴 거네요. 그러면 호의 현상의 원관념이 누구예요, 여러분? 학이네요. 그쵸? 학이에요. 자, 그러면 학의 모습을 보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대. 학이 그럼 누군가를 반기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지금 정철이거든. 여러분 정철이 인사를 하니까 학이 얘들아 뭐라고 부르겠어? 얘들아 학이 지금 아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철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2번에다가 옛날 이야기를 써놨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중국에 인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 근데 이 인포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을 너무 사랑한 거야. 자연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신선이 되는 여러분 수영을 막 하는데 근데 너무 외롭잖아.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게. 그래서 매화라고 하는 꽃을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을 자식 삼아서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신선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학은 그럼 여러분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 아빠가 누가 된 거야? 인포가 자기 아빠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이 얘들아 정철 머리 위에서 반기면서 얘들아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철은 생각하기로는 저 학이 자기를 인포라고 착각하고 반겨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 고사를 인용해 준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정철 또한 자기가 인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학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반겨주니까 자기도 아들아 하면서 반기고 있다. 그럼 자기를 인포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포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됐던 사람이라고 얘들아? 신선됐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정철도 자기도 자연 속에서 신선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강대에서 학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꼭 자연 속의 신선 같은 인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진월대를 가봅시다. 자, 이러면 이제 금강대를 갔다가 이제 진월대를 갔는데요. 진월대를 가 여기에요. 이곳이 진월대고 진월대에 얘들아 이 화자가 올라가서 여러분 뭘 보고 있냐면 소향로봉하고 대향로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봉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향로, 대향로를 눈아에 이렇게 굽어보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이곳에 내가 갔어 안 갔어? 안 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얘들아 밑줄 지금 가았니 안 가았니? 안 그려놨죠. 그냥 이런 표현법만 지금 정리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소향로봉, 대향로봉 안 가요. 뭐만 했다? 보기만 한 거야. 그치? 본 곳이야. 여러분 얘 진짜 시험 자주 나온다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관동별국은 이 부분 제일 많이 나와. 진월대에 가서 이곳을 봤다 하면 맞는 건데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가서 진월대를 봤다 하면 이거 틀린 거죠. 반대니까. 그치?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23번. 자, 이러면 이제 진월대 위에 실제로 이러면 진월대 이러면 그 금강산을 지금 이제는 북한에 있으니까 못 가지만 사진들이 남아 있거든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진월대야. 진월대 맨 위에 정향사가 있어. 이러면 근데 사자로 끝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절이 있어. 맞아. 엄청 큰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에 자기도 올라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얘들아 이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럼 이 금강산의 봉우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봐. 정향사 절에 진월대에 아까 고처가 뭐더라? 다시 올라 앉아보니 라는 뜻이야. 고쳐 올라 다시 앉아보니 여산, 이러면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다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산은 중국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야. 그러면 여러분 진면목은
이거는 여러분 진짜 모습이야 가짜 모습이야? 진짜 모습,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여산의 진짜 모습이 여기서도 느껴질 것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어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여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여산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비유를 한 거냐면 여러분 금강산을 여산에 비유를 한 거야. 선생님 반대로 써놔가지고 금강산을 여산에 비유를 해요. 똑같다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우선 여러분 금강산이 여산은 중국산이거든 얘들아. 그리고 더더구나 이 여산은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여산의 참모습을 못 봤다고 자기는 여산을 한 번도 살아서 가본 적이 없다고 한탄을 했었대. 근데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분 이 여산에 자기는 가봤다고 자랑을 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시인들도 이곳을 가봤냐 못 갔냐가 얘들아 큰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사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무슨 표현법을 지금 쓰고 있냐면 아까 금강산에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풀이를 보면 현대풀이 얘들아 뭐라고 표현했어? 뭐뭐? 같이, 그치, 지구법처럼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표현법과 여러분 이런 내용을 왜 제시를 했냐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여산에 버금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찬.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영탄법 조화옹이, 여러분 조화옹이 뭐예요? 조화옹 조물주예요. 여러분 조물주인데 얘들아 약간 이제 나이 드신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조물주가 얘들아 신이고, 신이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옥황상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림에다 옥황상제 그려놨어. 그러면 그 옥황상제가 할아버지니까 옹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 자 이러면 헌사하다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야단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야단스럽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는 직역이고 의역을 해석해야지. 자 봐봐. 어떤 표현법을 썼냐면 여러분 어와에는 영탄법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조화옹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까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창조한 조물주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 이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고 야단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화자가 예찬을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예찬의 대상은 여러분 금강산이기도 하지만 금강산을 만든 신도 조물주도 예찬을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전 시가에 야단스럽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건 정말 뭔가 시끌벅적하다, 정신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각양각색이야. 여러분 이 금강산에 있는 봉우리의 모습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까 얘들아? 아니지. 다 다르게 생긴 모습을 여러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나오면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표현 아니야. 완전 예찬이야. 어떤 걸 예찬한다고? 너무 다른 모습을 예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내가 정리 다 해놨으면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화자 어디에 있어요? 금강산 어디에 있어? 맞아, 진월대에 있어. 진월대에서 아까 얘들아 소향로봉도 받고 대향로봉도 받고 그 다음에 얘들아 수많은 여러분 지금 봉우리들을 보고 있잖아. 그럼 이제 이 봉우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날거든 뛰지 말던지 서 있으려면 솟아있지를 말던지 라는 표현이야. 이 표현은 산이 얘들아 날아다니는 것 같대. 그 선생님이 높은 산을 하나 그려놨어. 자 이러면 뛰지를 말던지 라고 하는 건, 뛰는 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평으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평평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있지를 말던지, 서있다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산처럼 보인다는 거거든. 그 선생님 가만히 있는 산 하나 그려놨어. 자 솟아있지를 말던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산은 우뚝 솟아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모습들이 얘들아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다시 야단법석이란 말을 썼지만 야단법석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한다고 했었지? 그러면 각양각색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여러분 우리 표현법을 한번 잘 살펴보자. 날거든 뛰지 말던지 솟거든 솟지를 말던지 뭐뭐거든 뭐뭐거든 뭐뭐 하지 마나 뭐뭐 하지 마나. 이러면 이거 뭐예요? 대꿀 써야죠. 그쵸? 대꿀 써요. 근데 여러분 산이 어떻게 날아다니지? 산이 어떻게 뛰어다니죠? 여러분 산을 여러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 하고 있냐면 날아다녀. 사람은 날 수가 없잖아. 활류. 그렇지. 이러면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대꾸랑 활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냐면요. 분명 여러분 산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산이 날아다닌다, 여러분 뛰어다닌다, 솟아있다 다 동사로 표현하네. 동적 이미지야. 맞아. 완전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야. 동적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누구의 다양한 모습이냐면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양하다라는 게 아까 네 글자 각양각색, 각양각색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슨 표현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갈게 얘들아. 여러분 아직 어디 안 갔어? 아직까지 어디라고? 진월대. 자, 진월대에서 여러분 하다가 또 바라봐요. 부용을 꽂아놓은 것 같대. 그럼 여러분 부용이 무슨 뜻이냐면 뭐더라 부용? 연꽃.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대. 그 말은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연꽃을 꽂아놨다라는 건 여기 산에 또 삐죽 있는 봉우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봉우리가 뭔가 딱 하나 더 끼워져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배곡을 묶어놓은 것 같대요. 배곡을 묶어놨다는 거 우리 얘들아 산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위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한 산만 있는 거는 아니야. 봉우리를 보면 봉우리들 중에 이렇게 얘들아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그런 봉우리들도 있어요. 아주 높은 이렇게 바위처럼 생긴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간이 약간 이러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여 있는 이런 봉우리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꼭 뭘로? 배곡으로 묶어놓은 것만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동명이 박차는 듯. 이러면 동명이 박찬다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금강산이 이쯤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금강산은 바로 옆에 누구가 붙어있냐면 동해가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런 대부분 이제 이 산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평적인 거 말고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면 여기가 바다야. 그 다음에 여기가 땅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산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뚝 이렇게 솟아있대. 그러면 꼭 얘들아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준비 땅 해서 나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땅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솟아있대. 그래서 동명을 박차는 것처럼 뛰어나가는 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그러냐면 이러면 박차는 걸 뛰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북극을 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꼭 얘들아 북극성을 얘들아 이렇게 그릇처럼 뭐하고 있는 것 같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여러분 지금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얘들아 누구의 모습을 묘사해 준 거예요? 금강산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근데 이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모습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얘들아 그러면 금강산의 다른 모습을 다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문장에 사용된 이런 표현법들을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 전체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냐? 뭐뭐 했듯, 뭐뭐 하듯, 뭐뭐 하듯. 듯이라는 표현 계속 쓰네? 지구법이야. 대꾸라고 해도 돼. 맞아. 지구랑 대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산의 모습을 하나만 설명한 게 아니라 계속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에요? 열거. 그렇지.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 얘네 또 동해를 박차고 뛰어가는 것처럼 보인대. 그 다음에 북극성을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보인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 의인이라고 해도 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한류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
2번의 의미라고 선생님 근데 2번의 의미라고 하면 여기 2번 3번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2번만 써가지고 일단 2번 3번의 이미지야. 자 2번 3번의 이미지는 여러분 내가 꽂아놓은 상태예요.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상태를 나타내니까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2번 3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이미지를 쓰냐면 정적 이미지를 써. 2번 3번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러면 여기도 2번 3번의 이미지인데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이 새벽에 너무 급조하면서 막 써가지고 얘들아 2번 3번의 이 의미야. 그러면 산봉우리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냐면 이런 배곡을 꽂아놨고 그 다음에 배곡을 묶어놨고 연꽃을 꽂아놓았다는 건 이 수려한 모습. 좀 수려하다라는 건 화려하다. 꽃을 꽂아놓은 것 같이 화려하다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4번 5번 미안해 나 4번 5번이에요. 여러분 4번 5번의 이미지 얘네들은 여러분 북극을 박차고 뛰어가는 것처럼 받치는 것처럼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라고 봐야 돼? 동적 이미지를 쓰지? 동적 이미지를. 자 그러면 여기 4번하고 5번의 얘들아 이 의미는 이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산봉우리에 정말 여러분 화려한 모습들 얘가 얘들아 역동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웅장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웅장한 모습을 묘사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원간염이 모두 다 산봉우리들이지 그치 다 산봉우리를 얘가 얘기하고 있는 표현들이야. 그 얘가 정리됐을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날거든 뛰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부터 북극을 괴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모두 다 무슨 거이더라? 이건 모두 얘는 뭐다 진월대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그 금강산의 봉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그 다음 부분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그림 지금 보면요 이제 망고대하고 혈망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진월대에서 어디로 갔다고? 여길 간 거야. 여기 실제로 가보면 망고대는 얘들아 뭐냐면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크게 있어. 봉우리가 봉우리 위에 삐죽 이렇게 평평하게 나 있는 게 망고대야. 응? 그리고 여러분 그 봉우리 위에 더 뾰족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혈망봉이에요. 그러면 엄청 큰 봉우리에 이렇게 다 망고대랑 혈망봉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사진 여러분 진짜 실제 그 사진을 좀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그려놓은 게 실제 그림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나름 노력해본 건데 여러분 여기 삐죽 나와 있는 부분이 혈망봉이에요. 그 혈망봉 앞에는 여기가 패여서 평평한 곳이 있으니까 이 망고대에 얘들아 뭐가 있냐면 절들이 있어.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집이고 나무들이야. 이러면 이거 혈망봉 여기 망고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곳을 지금 화자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뚝 솟아있는 곳에 또 봉우리가 있고 우뚝 솟아있는 곳에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가보니까 여러분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와 정말 높다 망고대가. 외롭게 보이더라 혈망봉이. 왜냐면 왜 외로워 보이냐면 혼자만 우뚝 서 있으니까. 응? 그러면 이런 외롭다고 느끼는 건 혼자 우뚝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네들 얘기하면서 하늘에 추밀어서 무슨 일을 사래려고 하고 있니? 그럼 여러분 사래다가 뭐야? 사래다. 아래다라는 뜻이거든. 아래다는 여러분 말하다를 어떻게 한 거지 얘들아? 높이는 표현이야. 그치? 그러면 하늘은 높임의 대상인 것 같아. 하늘한테 얘네들이 뭔가 말하고 싶나 봐. 그래서 그림 보면 하늘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을 이제 할지 그러면 이제 아래 표현법 정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1번에 쓰인 표현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높구나 망고대가. 높구나 망고대가. 좋지. 주어 뒤에가 있잖아. 좋지. 근데 그럼 문장 구조가 거의 어때? 비슷하지? 듣고 쓰죠? 근데 그러면 이 얘네들은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는데 외로움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 의인법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간염이 그러면 누구냐면 여기서 높은 애들이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 혈망봉하고 진짜 망고대의 얘들아 그 대상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의인법도 비유법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비유법의 원관념을 찾아볼 거거든. 의인법도 비유법이야 얘들아. 그러면 누구의 원관념을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높은 게 하나 있어요. 정절 자신의 높은 지주와 절개. 그러면 여러분 그 자기가 얘들아 아까 임금님을 그리워해서 임금님이랑 떨어져 지내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그 머리 빠질 때 무슨 신거북이라고 했더라? 고신거북이라고 했거든. 고신이 무슨 뜻이야? 외로운 신이야. 여러분 충신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간신들이랑 대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관념이 지금 누구냐면 자신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비유해 주는 거야. 충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다가 얘들아 이 충신이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하늘은 그럼 누가 돼야 돼? 임금님 돼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늘은 임금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와 자연 너무 아름답다. 자연에서 나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생각을 해내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옆에 것도 한번 가볼게. 자 이러면 여기 나 망고대인데 나는 혈망봉인데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높아. 근데 높은 거는 누구야? 자기를. 여러분 여전히 자기를 여러분 망고대랑 혈망봉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000만겁이 지나도록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굽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가 굽는다는 뜻이지? 지조절개가 굽는 거예요. 지조절개가 굽는다는 건 변절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1000만년이 지나도 변절을 하지 않지? 어떻게 안 변하지?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지. 아 너구나. 너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니? 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볼게요. 첫 번째 이런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어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썼니? 영탄법. 그치? 그 다음에 너구나. 여러분 혈망봉하고 망고대를 이러면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의인법을 쓰죠. 자 너 같은 사람이 또 있겠니? 질문했지만 답이 정해졌어. 자기 자신. 서리법. 그러면 자신의 얘들아 뭘 강조한다? 아주 드높은 지조를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혈망봉하고 망고대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가세요. 여러분 우리 29번. 자, 이제 어디 가냐면 여러분 이제 공간 또 옮겼어. 어디를 갔대 얘들아? 계심대를 가요. 맞아요. 자, 여러분 이 계심대에 얘들아 다시 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니. 그럼 여러분 계심대에서 중향성을 바라보면 진짜 저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했거든. 여기 봉우리들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 다 봉우리들이야.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다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하고 얘들아 이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분 진짜 사방팔방에 다 봉우리밖에 안 보이는 곳이야. 이 계심대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분 봉우리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근데 봉우리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 계심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금강산은 총 몇 개의 봉우리가 있지 얘들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여러분 이 노래 있잖아 얘들아. 12,000봉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계신대의 사방을 이렇게 다 돌아보잖아요. 올라가서 12,000봉 거의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신대에 올라갔을 때 얘들아 이 화자가 바라보는 이 중향성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이 경치가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할게. 계신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니 12,000봉이 영역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뜻이야. 그 정도로 자연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표현법을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중향성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했어? 계신데서 보기만 한 거지. 그치? 안 가고 본 곳이야. 그리고 여러분 12,000봉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는 실제 여러분 뭐라고 보면 돼? 이거는 금강산의 전경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금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면 이 자연 너무 아름다워. 그럼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가면
여기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진다. 여기 자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건데 이걸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숲속이에요.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 하죠? 피톤치드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 뭔가 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앙성에 있는 저 봉우리들 모두 다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는 기운, 이 좋은 자연의 기운. 맑거든 좋지를 말던지 좋거든 말지를 말던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좋다예요. 그러면 예전에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면 맑거든 깨끗하지 말던지.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맑은데 뭐도 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아래 이제 정리할 수 있어.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1번 봉마다 맺혀있고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이 표현법은 봉마다 끝마다 뭐하고 형식 비슷하죠? 됐고. 자 2번 여러분 맑거든 좋거든 뭐하지 마나. 얘들아 이거 어때요?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맑다라고 하는 단어를 A라고 표현해볼게요.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B라고 표현해볼게요. 다시 B가 나오고 A가 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뒤에 나온 게 다시 앞에 또 나오네. 무슨 편법이야? 연세법이야. 그렇지. 연세법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반복이라고 해도 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개심대에서 바라보는 중앙성의 모습이 맑고 깨끗한 모습이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봉우리의 기운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운을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줘봐 얘들아. 자, 저 좋은 기운을 이렇게 모았어. 모아서 그 기운을 여러분 사람에게 줄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저 기운을 흩어내요. 모아서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뛰어난 이 나라의 큰 보탬이 되는 인재를 자기가 이 기운을 받아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들려고. 그치? 그러면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 여러분 나라 걱정해서 여러분 하는 행위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인재 양성의 포부가 드러나고 여기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러면 우국지정이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국지정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형용도그지하고 그 부분 가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중앙성 보고 있죠? 그럼 그 중앙성의 형용 모습이 그지 없대. 나 그지가 근데 무슨 뜻이야? 아까부터 그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끝이야. 그치? 여러분 이 모습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체세. 여러분 체세는 이 몸이야. 몸 움직임. 이 몸 움직임도 하대. 여러분 하다가 무슨 뜻이더라? 많다. 그치? 그러면 모습도 다양한데 움직임도 다양하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번에 쓰인 이미지는 여러분 모습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무슨 이미지야? 정적. 그렇지. 근데 여러분 체세는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야. 몸의 움직임. 무슨 이미지를 썼어? 동적 이미지를 쓰죠. 그쵸? 그래서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그러면 1번, 2번에 얘들아 문장도 좀 비슷한 거 같아. 뭐뭐도 뭐하고 뭐뭐도 뭐하고 대꾸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체세 몸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잖아. 한류라고 봐도 되고 의인이라고 봐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뭐 샤가 아니라 높임 표현이 아니라 해석을 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뭐뭐하는 구나는 그러면 명산. 그치. 그래서 금강산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다가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들아
얘들아 구개만 적용해서 읽을 수 있지. 천지야, 그치? 하늘과 땅이 삼기다가 무슨 뜻이더라? 생기다. 우리 송민국에서도 나왔었지. 얘들아 이건 생기다야. 그러면 하늘과 땅이 생길 때 자연이 되었겠지만, 그쵸 여러분? 이 산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죠. 판판 만들어져가지고 얘들아 올서서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산이 뭐 쌓여가지고도 만들어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산이 만들어졌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유정 뜻이 있었구나. 유정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 산봉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더라? 조물주잖아요. 조물주의 깊은 뜻이 있구나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선생님 봐봐. 이 산이 태어난 이유는, 저 산이 태어난 이유는, 조물주가 이 산을 만든 이유랑 이 산을 만든 이유를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산이 얘들아 저절로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가, 아까 산 만든 사람이 조물주가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산봉우리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금강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되게 호기롭게, 되게 호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세상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얘들아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이걸 호연직이라고요. 여러분 호연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이 엄청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든 이유가 있구나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읽었어 얘들아? 지금 어디까지 왔어? 계신대까지 왔잖아요. 계신대에서 비로봉을 하나 더 볼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이쪽범주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거 설명하고 다음에 얘들아 보강 시간에 이어서 할게 얘들아. 자 어디다 정리를 하냐면 얘들아 그 30쪽에 보면 빈칸이 있어. 30쪽에 아래 좀 칸 있니? 있지? 거기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이쪽범주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밑덕범주라고 하는 건 조동일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여러분 만드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문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미의 범주를 4개로 규정해놓은 게 밑덕범주예요. 그러면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학을 얘들아 지금 범주라는 건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거야. 자 여러분 가로 세로로 기준을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우선 가로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여러분 융합과 상반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요. 융합과 상반. 그러면 여러분 융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추구하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추구하다. 융합은 추구하다. 근데 여러분 상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긋나다, 잘못되다, 뭔가 얘들아 이지러지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다, 성공하지 않는다, 이걸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세로축의 얘들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세로축의 기준이 누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구분을 해요. 있어야 할 것,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들이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는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념이나 사상이 필요하기도 해. 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인간이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 그 우주의 섭리는 여러분 꽃이 피어나고 꽃이 지고 인간은 태어나고 인간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의 섭리.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야 할 것에 포함되는 애들이 뭐냐면요. 거대한 자연들 있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들. 뭐 예를 들면 쓰나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이러면 막 얘들아 폭풍 치고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대한 여러분 자연들. 이런 뭐 신이나 뭐 이런 등등등등. 그러면 내가 얘들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 이러면 아니면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이야, 얘들아. 이상도 하나 써줄게. 자, 그러면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일상.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비, 3번, 4번 이렇게 한번 본다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럼 기준을 선생님 다 잡아줬으니까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어. 있어야 할 것을 뭐 하는 거? 추구하는 태도야. 맞아. 있어야 할 걸 추구하는 태도를 순곰이라고 해요. 있어야 할 걸 추구하는 게 순곰이야. 그러면 여러분 배웠던 작품으로 선생님 설명해 줄게. 여러분 제망매가 배웠었죠? 1학년 때. 그럼 그 제망매가에서 누이가 죽어서 이러면 이 사람은 그 누이의 죽은 슬픔을 이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승화하지. 맞아.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종교를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망매가는 순곰이가 들어가네요. 종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 화자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지주절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떠올렸거든요.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자연 속에서 어디 부분이더라? 어느 부분에서 얘들아 자연적 충의 사상을 딱 드러내면서 자기가 얘네들 같다라고 지조가 높고 한 10분도 안 됐어. 빨리 봐봐 얘들아. 누구였어? 어느 곳이었어 얘들아? 망고대 혈망몽. 망고대 혈망몽. 이러면 이 관동별곡의 망고대 혈망몽 있잖아. 여기서 얘들아 이 사람은 뭘 추구해? 얘들아 유교라고 하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순금이에요. 알겠죠? 유교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막 동경하고 자연을 막 예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금이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작품들이라고 한번 봐도 될 것 같아. 한용운 작가의 님의 침묵. 그럼 이 님의 침묵을 보면 여러분 한용운 작가는 여러분 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라고 하면 절대자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 절대자를 위해서 나는 구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 종교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거든. 이게 순금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요거는 해석을 해봐. 뭐 되는 걸까 얘들아? 있어야 할 게 잘못되거나 있어야 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해. 그럼 여러분 자 대부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뭘 찾냐면 대부분 종교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든데 신이 꼭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눈물 나요. 너무 슬프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들아 추구하는 이상이 여러분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때 나는 좌절하면서 눈물 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거대한 자연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 잃어갔을 때 쓰나미 와가지고 얘들아 내 삶이 다 무너졌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면 눈물 나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나타나는 감정이 혹은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비장미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비장미는 작품에서 얘들아 눈물 흘리고 있으면 돼. 대부분 여러분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자 우리 배웠던 작품에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일단 이와우 흩뿌릴 때라고 하는 작품 배웠었지. 이와우 흩뿌릴 땐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건 여러분 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걸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가 추구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미.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제망매가 다시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누이랑 이러면 살아야 되는데 이 누이가 죽었잖아. 죽음은 자연의 섭리거든. 이 섭리로 인해서 내가 눈물이 나. 그러면 제망매가에서는 여러분 또 무슨 미가 나타나는 거야? 누이가 죽은 부분에서 비장미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제망매가는 비장미랑 순고미가 두 개가 들어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눈물 나면 그냥 다 비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융합 부분을 한번 볼게요. 융합은 우암이라고 하는데 우암이 이러면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우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아하다고 하면 이런 막 밍크코트 입고 완전 귀부인의 모습에 막 에르메스 백 들었다고 해서 이러면 그게 우아한 게 아니에요. 우아하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이제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부산지검에 검사로 한 30년을 이제 일을 하셨대. 마약 사범을 엄청 잡은 분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 공무원인 거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검사니까. 근데 여러분 검사로 평생 일하면서 번 돈들을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문화재 중에 단청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집들 모양에 있는 지붕에 붙이는 단청이 있는데 이 단청이 일본에 많이 넘어갔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런 환수해 오시거나 아니면 사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오면 다 이런 문화재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너무 오히려 일본에서 더 유명해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나왔는데 어떤 옷이냐면 좀 돈이 없잖아요. 왜냐면 다 그 문화재를 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옷이면 여름이어서 약간 이제 그 할아버지들 입는 그 모시옷 같은 거 있잖아. 그 모시옷에 부채를 하나 딱 들고 부채를 이렇게 하면서 딱 걸어 나오는데 저 사람의 그 행이나 행동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우아하다. 이걸 딱 느꼈거든. 그럼 이 사람은 돈은 별로 없어. 돈은 별로 없는데 이러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되게 뭐 하면서 살아가냐면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든. 봐봐. 현실을 추구,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암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고전 시가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안분지족. 맞아, 안분지족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중간고사 때 만능 배웠지? 만능이 우암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러면 우암이는 무조건 안분지족, 안빈낙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많이 들어봤지? 골개미. 여러분 골개미는 현실을 여러분 이그러뜨리고 현실을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이 골개미는 얘들 뭐하고 뭘로 만들어지더라? 해악과 풍자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관동멸국은 골개미 빼고 세 개 다 있어. 우선 순구미는 찾았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비장미랑 우암이는 다음 시간에 찾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언제 봐야 돼? 3일이나 혹은 여러분 이제 3일 여러분 1시 선생님 10시 1시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못 오는 친구들은 금요일 10시 오셔도 돼요. 알겠죠?